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이주혜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미국과 베트남의 협상 소식으로 뉴욕 증시가 상당히 훈풍이 불었습니다. S&P 500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다시금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만 민간 고용이 쇼크 수준으로 악화됐다는 조사 결과로 다우 지수가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네, 이 상대 지수가 약간 혼조되는 양상을 보였었는데요. 다행히 나스닥은 그대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테슬라도 우리의 우려를 좀 깨고 5% 가까이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줬고요. 또 이제 반도체 세액 공제에 대한 기대감에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이 반도체주들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 밤 사이에 이 3대 지수 어떻게 흘러갔는지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자, 크게 미국과 베트남 간의 무역 협정 체결, 또 이 반도체 세액 공제 기대감, 또 마지막으로 이 고용 쇼크 세 가지를 소화하게 되면서 이 밤사이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가장 먼저 다우 지수 0.02% 계속해서 이 보합권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장중 내내 좀 계속해서 하락권에 있는 모습이 뚜렷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어서 나스닥 약 1% 가까이 상승이 나와줬죠. 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 다우 지수와 그리고 이어서 나스닥 굉장히 좀 강한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밤사이에는 트럼프의 감세안 통과에 따라서 이 감세안 내부에 반도체 세액 공제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이 기술주들 그중에서도 반도체주들을 끌어올려줬고요. 테슬라가 5% 가까이 급등하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나스닥 같이 주도했습니다. 자, 이어서 S&P 500 보도록 할까요? 자, S&P 500 장 초반에는요,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 고용 지표 자체가 장 시작 직전에 발표가 됐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미국과 베트남 간의 협상 소식이 바로 전해지자마자 양전에 성공을 했고요.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밤사이 이 시장의 돈들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바로 한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미국 이 증시는요, 히트맵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이 상승이고요, 빨간색이 하락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한번 볼까요? 이제 좀 오른쪽 단에 있는 이런 섹터들이 좀 많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우선 메타 같은 경우에는 0.79%, 좀 빅테크 중에서는 아마존과 함께 약한 모습 보여줬고요. 자, 그다음 굉장히 좀 약했던 부분이 역시나 좀 여기 이 메디컬 디바이스 그리고 헬스케어 쪽이 상당히 약했습니다. 이 센틴 사태라고 지금 현재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헬스케어 기업인 센틴이 수입 감소 그리고 메디케어 비용이 급등하게 되면서 올해 가이던스를 철회했다는 소식에 큰 폭으로 약 40% 이상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유나이티드 헬스는 5.7%가량 내리는 등 이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강하게 켠 그런 헬스케어 섹터였고요. 자, 나머지는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좀 견조했습니다. 텔레콤 서비스가 조금 약했지만요. 에너지 중에서는 여전히 이 감세안에도 불구하고 태양광과 풍력 그리고 수소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와 동일한 이슈로 오늘도 마찬가지로 강한 흐름 보여줬고요. 자, 이어서 스테이블 코인주들도 역시나 밤사이에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테슬라 보도록 할까요? 4.97%, 이 분명히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요, 역시나 좀 인도량 좋지가 않았습니다. 좀 많이 전년 동기에서 좀 감소가 된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머스크와 트럼프의 갈등 격화 속에서도 테슬라 생산량이 증가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해서요, 이제 중국에서의 판매량이 다시 한번 9개월 만에 반등했다는 호재거리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테슬라 이제 시장에서는 불확실성 해소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엔비디아 보도록 할까요? 엔비디아를 포함한 반도체 업종들 굉장히 초록불 강하게 켜주고 있죠.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2.58% 올라섰습니다. 자, 이 감세 법안 중에서요, 이제 아무래도 엔비디아를 포함한 반도체 세액 공제 이슈들이 굉장히 부각이 됐었는데, 이게 또 우리나라 삼성전자 또 SK 하이닉스와 같이 미국의 이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들에게 더욱더 큰 파격적인 혜택을 주겠다, 이런 CNBC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반도체 전반에 좀 매기가 돌았고요. 이어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제프리스가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바로 그 원인이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 밤 사이에 매크로 지표들은 어떻게 흘러갔을지 먼저 국제 유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WTI 이번 주 들어서 좀 처음으로 좀 약간 변화가 있는 게 보이시죠? 67.37달러, 이어서 브렌트유도 가지고 와 봤는데요. 69달러 선까지 벌써 70달러 선까지 바로 올라왔습니다. 자, 이란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이란이요, 유엔의 핵 감시 기구와의 협력을 중단한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유가에 상방 압력이 가해졌고요. WTI 경우에는 약 3% 가까이 장중 강세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10년물 국채, 이 감세안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 아직까지는 남아 있습니다. 이런 특히나 금리 인하 기대감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고용 지표가 상당히 안 좋게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좀 커졌는데 이것 때문에 약간의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장 막판 들어서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 이어서 이 달러 같은 경우에도 강보합권에 보였지만 여전히 좀 약한 모습에 약한 흐름에 이렇게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달러. 자, 이어서 오늘의 시장을 움직인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미국 베트남 협상. 오늘 지수를 크게 시작부터 들어 올렸었죠. 자, 이어서 반도체주와 테슬라, 이 나스닥이 1% 강세에 시연한 요인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고용 쇼크.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우 지수는 약보합으로 마감하게 된 이유입니다.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 트루스 소셜 통해서 밤사이에 이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베트남과 미국이 무역 합의를 타결을 했다. 자,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우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베트남으로 들어오는 그런 수입품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을 할 것이고 시장을 완전 개방할 것이다. 굉장히 좀 파격적인 그런 조건인데 반대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수입해오는 상품에 대해서 원래 4월부터는 이렇게 46%의 굉장히 높은 상호 관세율을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걸 이제 20% 수준으로 대폭 낮추겠다라는 그런 방안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요. 환적은 40%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적은 우회 수출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발언이죠. 자, 특히나 이렇게 베트남을 통해서 뭔가 타 국가, 특히나 중국이 우회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여지없이 40%의 고율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라고 하면서요.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기사가 추가로 오늘 나왔습니다. 자, 미국이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그런 무역 협정들을 주변 국가들과 추진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핵심은요.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는 겁니다. 이 중국산 부품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좀 제한을 하고 이걸 따르지 않은 국가에게는 고율 관세로 복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한마디로 이제는 대놓고 중국산 상품이 아니라 중국이 묻어있기만 하더라도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가겠다. 이런 지금 기조로 가겠다는 건데 자, 이렇게 환적의 40%를 부과하겠다는 것도 사실 중국 제품의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한 방안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액공제 기대에 반도체주 활짝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밤 사이에 엔비디아가 2.58% 올라갔고요. 또 AMD 같은 경우에는 1.7% 강세 보여줬습니다. 자, 이 감세 법안이 이제 바로 하원으로 넘어간 상태인데요. 여기에서 반도체 기업 세액공제라는 기존의 키워드가 다시 한번 좀 떠올랐습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이유고 다시 새롭게 나온 이슈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한번 이슈가 된 바로 그 내용. 이 감세안에 보면요.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증설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미국 내 팹을 설립하는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얼마큼 확대를 하냐면요. 반도체 기업이 만약에 2026년 이전에 미국의 첨단 제조 공장을 지을 경우에는 투자액의 35%가량을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25%가 기존의 세액공제 유리였다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35%, 10%포인트나 크게 상향 조정을 한 거죠. 이 때문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일명 온쇼어링 추세가 더욱더 확산이 될 예정이고요. 자, 이어서 다음 테슬라 이슈까지 함께 살펴보실까요? 반도체와 테슬라 나란히 가니까 굉장히 또 나스닥 기분이 좋게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자, 이 테슬라 2분기 인도량 전년 대비해서 13%나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테슬라 주가가 5% 가까이 강세를 보여줬었죠. 자, 우선 제가 수치상으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만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인도량입니다. 인도량이 2분기 기준으로 38만 4,100여 대를 기록을 했는데 예상치 38만 대를 좀 하회를 하긴 했습니다만 시장이 우려하던 것만큼 크게 하회한 수치는 아니었고요. 오히려 시장은 이 정도의 하회는 불확실성 해소다. 그냥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또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13% 감소를 했지만요. 1분기 인도량이 33만 6천 대였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거의 5만 대 가까이가 늘어난 거죠. 자, 이어서 두 번째 포인트, 생산량이 예상치를 넘어섰습니다. 이 2분기 생산량은 41만 244대였는데요. 이 보면 예상치 40만 대를 무려 1만 대 가까이 좀 넘어서는 그런 수치가 나왔고요. 또 이제 테슬라의 주요 먹거리 중에 하나죠. 이 ESS마저도 이번 분기에 대해서 설치를 했던 것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크게 늘었습니다. 9.6기가와트시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요. 이 중국에서 테슬라의 6월 전기차 판매량이 9개월 만에 반등했다는 새로운 호재까지 5월 대비해서는 16% 증가했다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지면서 테슬라에게 상승 탄력 더해줬고요. 이 마지막 이렇게 계속해서 호재만 만나보다 보니까 잊고 있었습니다. 자, 이 6월 ADP 민간 고용 쇼크라는 헤드라인이 나올 정도로 좀 굉장히 안 좋게 둔화가 됐습니다. 자, 가장 먼저 2년 3개월 만에 첫 마이너스가 됐는데요. 이게 왜 고용 쇼크 수준이냐? 바로 보시겠습니다. 자, 이건 지금까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ADP 민간 고용 월간 추이입니다. 보시면요. 자, 이렇게 점선이 그어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 점선이 그어져 있는 게요. 현재 6월에 나왔었어야 하는 시장 전망치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 나온 걸 보시면요. 훨씬 플러스가 아니라 아예 마이너스 수준으로 지금 완전히 역성장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요. 전망치는 원래 거의 10만 명 가까이가 증가를 했어야 했는데 예상치가 10만 명 증가는커녕 감소로 대폭을 하게 되면서 2년 3개월 만에 첫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자, 2년 3개월 전이 바로 이 지점이었는데요. 이 당시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한창 고용 혼란이 찾아왔을 시기였습니다. 자, 이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현재 고용이 둔화가 됐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다행인 점은 아직까지 임금 상승률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하지만 곧 이제 이런 고용주들 그리고 이어서 노동자들의 심리 상태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확인이 된 만큼 임금 상승률에게까지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점 추후에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고용 보고서 반드시 이번 주에 확인하셔야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4가지 이슈 다 같이 살펴봤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 분위기가 앞서 설명을 들으신 것처럼 정말 좋았습니다.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모두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그 중심에는 반도체와 또 기술주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면은 일단 이 테슬라 4% 가까이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2분기 인도량이 전년 대비해서 14%가량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예상된 악재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덤덤한 모습을 보였고요. 또한 중국에서 이 테슬라의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6월에 판매량이 그간의 8개월 연속된 감소세를 뒤집고 이제는 감소세를 멈췄다라는 내용의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들 덕분으로 5%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보시면 약간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직원 해고 이슈가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 전 세계 4%에 해당하는 9천 명의 가량의 직원들을 해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두 번째 대규모 해고입니다. 이제 비용을 절감해서 이 부분을 AI 투자에 사용을 하겠다라는 회사의 혁신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따른 이 혁신으로 해고에 대한 이 안 좋은 부정적인 악재로 받아들여지면서 시장에서는 약간의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애플 보시면 2%대 강세입니다. 일단 3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또 4월과 5월에 아이폰 부문에서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실적은
아직까지 우수하다라는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애플은 2% 가까이 올랐고요. 또한 엔비디아가 덩달아 2% 가까이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바로 하원 심사를 앞두고 있는 감세 법안에서 이 반도체 제조 설비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 내 반도체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엔비디아 주가도 장중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개별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험주들이 상당히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업체 센틴 쪽에서 MA, 그러니까 메디케어 애드밴티지입니다. 이 MA와 관련한 손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이 MA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험 업계에서는 상당히 수익성과 연결되는 사업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수익성 확대가 좀 어려울 것이라는 이 보험 업계의 전반적인 이러한 우려감이 확산이 되면서 유나이티드 헬스도 5%대 밀렸고요. 그리고 CVS 헬스 4%대 약세권에서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이슈와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장에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는 바로 은행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식이 있는데요. 배당은 전반적으로 이제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JP 모건 같은 경우는 배당이 7% 상승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 배당 무려 33% 인상을 예고를 했습니다. 0.55%와 1%의 상승 흐름을 나타냈고, 또 JP 모건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 발표도 있었습니다. 최대 5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이슈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오늘 이 반도체와 기술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던 가운데 인텔이 급락을 보였습니다. 4% 가까이 밀리는 모습 보였는데요. 그간에 이 회사가 고객들에게 매력을 잃었다라는 분석이 제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파운드리 사업을 재검토한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는데 칩 제조 공정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이 내부의 혁신이 돋보입니다. 앞으로 어떤 모멘텀을 가져올지는 예상이 아직 안 되고 있지만 큰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려오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지금 이 주가의 매력도는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4%의 하락에서 마감됐습니다. 마지막으로 IB 투자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가 0.78%의 약세권 흐름인데요. 인건비를 투자해서 실적 회복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목표가 $100로 상향 조정 리포트가 제시됐습니다. 투자주 살펴봤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글로벌 빅 이슈, 오늘은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본부장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밤사이 뉴욕 증시 우선 가장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미국과 베트남, 영국과 중국에 이어서 이번엔 베트남까지 좀 무역 협상을 타결을 시켰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두 번째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민간 고용이 거의 고용 쇼크 수준으로 나왔는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임금 상승률은 큰 영향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예상치랑 실제치가 크게 차이가 난 걸까요? 일단 사람을 안 뽑는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사람을 자르지도 않는데 사람을 안 뽑는 게 채용이 적어서 민간 쪽에서는 안 뽑는 겁니다. 오늘 아까 말씀하신 거 마이크로소프트도 오늘 또 9,000명인가 한다고 했습니다만 얼마 전에 꽤 많은 사람들을 자르는 거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그 자른 데도 있고 채용하는 데도 있고 전체적인 균형이 나는 것 같습니다만은 채용에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관세 이슈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I 포함해서 효율성이 개선되면서 사람이 덜 필요할 수도 있고 신규 채용에 대한 니즈가 급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것으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관세가 완전히 협상이 타결되고 그다음에 AI의 성능 생산성 향상에 대한 좀 더 확고한 방향성이 잡혀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임금 자체는 변화가 없는 것이 전체적으로 자르는 사람 이게 채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어떤 한쪽 방향으로 확실히 했을 때 임금이 줄거나 늘거나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어떤 힌트를 찾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ADP 수치는 원래 좀 변동이 심합니다. 그냥 민간이니까. 민간이라는 게 2,500만 명의 그 관련되는 기업들을 대해서만 하는 거니까 정부라든지 이런 쪽은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틀 뒤에 나오는 이제
고용 데이터 전체 정부를 포함한 게 매우 중요하고 비농업 취업자 수가 중요한데 이것이 이번 주는 내일이 아니고 오늘 발표됩니다. 오늘 밤에 이제 추수감사절이 아니고 독립기념일 앞두고 하루 먼저가 되기 때문에 오늘 밤에 나온 그 데이터를 봐야 되기 때문에 ADP 자체의 넘버가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안 좋게 나왔고 그리고 또 지난달 주지도 수치가 하향 조정이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만 거기에 대비했을 때는 시장에서는 전체적인 걸 보고 보자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오늘의 임팩트는 단기적으로 잠깐 나오다 말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ADP 민간 고용 같은 경우에는 민간 조직에서 이제 발간을 하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틀 뒤에 실제로 이 미국 노동부에서 공식적으로 발간하는 고용 보고서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더 중요하다라는 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이 민간 고용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농업 종사자와 같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경기와 관련이 없는 직종을 배제를 합니다. 하지만 이 고용보고서에서는 이런 것까지 합산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최근과 같은 공무원들이 많이 해고가 된 상태에서는 고용보고서를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이슈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고용보고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단기 이슈에 끝나도록 잘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다음 한번 이어가 볼까요? 이 밤 사이에 뉴욕 증시 두 가지 업종 키워드로 좀 나누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테슬라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반도체 세액공제. 저는 굉장히 특히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 역시나 좀 오히려 인도량이 안 좋게 나오니까 반등을 한다. 약간 삼성전자랑 좀 비슷한 흐름이 나온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최근에 연속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테슬라가요. 한 6일 연속 하락했거든요. 6일 연속 한 13.8% 하락했습니다. 로보택시 발표되고 한번 푹 올랐다가 그리고 나서 뭐 좀 흐물흐물해지면서 6일 연속 하락했다가 오늘 한 5% 오른 겁니다.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2분기 인도량에 대해서 기대치가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발표된 거는 분명히 마이너스 13.5%, 작년 동기보다 13.5% 마이너스니까 안 좋은 거죠. 하지만 최근에 낮아진 기대치, 엄청 나쁘다고 생각했던 그 기대치는 약 35만 명까지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비했을 때는 잘 나왔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기대치가 많이 낮은 상태에서 그거를 상회했다 이런 안도감에 의한 상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히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발표 자체를 좀 불확실성 해소로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마찬가지로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사실 국내 증시에는 반도체 세액 공제 이슈가 더 강하게 작용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증시 영향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함께 어떻게 봐주실까요? 반도체 투자 세액이 상향된 거는 포지티브합니다만 오늘도 보시면 주가가 뭐가 올랐는가 보셔야 됩니다. 반도체 투자를 할 수 있고 생산도 바로 할 수 있고 거기에 믿음이 있는 TSMC는 꽤 많이 올랐고요. 그 TSMC가 올라가면은 그 관련되는 장비주도 분위기가 올라가는 거고 TSMC가 생산을 잘해주면은 엔비디아가 반도체를 공급받을 때 편할 것이라는 이런 논리까지 들어간 겁니다. 근데 오늘 인텔이 빠졌잖아요. 인텔이 빠진 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새로운 공정에 대한 시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글쎄 잘 될까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빠졌거든요.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사실은 한 4월 연속 빠졌는데 실적 발표되고 오늘 미미하게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삼성하이닉스 장비주가 각각 다르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각의 펀더멘털이 스트롱하면은 반응이 셀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반등이 그걸로 인한 은 별로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시장은 비록 반도체에는 포지티브한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차별화될 것 같고 자동차가 오히려 더 이슈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오늘 베트남 무역협정에 대한 우리 트럼프의 어떤 탁콘을 아니더라도 조금 양보하는 가능성 그리고 지금 자동차주가 미국에서 계속 강세인 이유가 자동차도 관세에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저께 오른 자동차주가 계속 강세일 것이냐가 반도체 투자세 이슈보다 더 큰 변수가 될 수 있고 이거 못지않게 한국 증시는 어저께 이제는 상법 개정이 합의가 된 걸로 전해졌기 때문에 지주사가 많이 빠졌잖아요 최근에 지주사 반등폭 결론은 자동차의 강세 지속 지주사의 반등폭, 상법 개정 모멘텀이 균형을 굳을 것인지 이런 정도가 더 시장에서는 의미 있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 상법 개정에 이어서 최근 들어서의 약간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관세의 핵심은 반도체가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현재 자동차에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오늘 투자에 참고하셔서 좋은 전략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다 같이 살펴봤습니다. 머스노5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5개 이슈를 골라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슈 함께 하시죠. 자, 6월에 민간 고용이 2년 8개월, 3개월 만에 첫 번째로 감소를 보였습니다. 사실 시장은 9만 5천 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지만 정반대의 수치가 나온 것인데요. 점차적으로 이 둔화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월가의 관측과는 달리 정반대로 예상 밖의 감소가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기 둔화의 우려감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미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 보고서에 따르면 ADP 보고서는 6월 민간 고용에서 3만 3천 개 줄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2023년 3월 이후의 첫 감소이자 다우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0만 개 증가를 크게 밑도는 수치인데요. 아울러 5월 고용 증가 수치도 당초 3만 7천 개에서 2만 9천 개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ADP의 넬라 리처든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 해고는 여전히 드물지만 기업들이 신규 채용에 신중해지고 이직자 대체를 꺼리면서 전반적인 고용 위축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는데요. 부문별로는 서비스업 일자리가 총 6만 6천 개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전문직과 비즈니스 서비스, 보건, 교육, 금융활동 등에서 뚜렷한 감소세가 나타났습니다. 반면 제조업과 광업 등 재화 생산 부문은 3만 2천 개 일자리가 늘면서 감소폭을 일부 상쇄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중서부와 서부, 동북부에서 고용이 줄었고 남부 지역만 1만 3천 개 순증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해석도 분분합니다. 판테온 매크로 이코노믹스의 올리버 앨런 이코노미스트는 ADP 고용은 가장 좋을 때도 상당히 쓸모가 없지만 6월에 3만 3천 명 감소는 특히나 믿기 어렵다라면서 최근 ADP를 크게 끌어내리는 것은 건강과 교육 분야다. 이 부문은 경기 순환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채용 공고도 잘 유지되는데 고용이 급감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베어드의 이 로스 메이필드 투자 전략가는 이번 고용 감소는 소규모 사업체에 집중되어 있고 이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리 놀랄 일은 아니지만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주식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도 미국 고용의 중심축은 소규모 민간 기업들이라는 점에서 이들 기업에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고용 시장 전체의 부정적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ADP 민간 고용의 예상 밖 부진에 3일 공개될 예정인 6월의 비농업 고용 지표와 실업률에 대해서 관심이 더욱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 고용주들이 823억 달러의 직접 비용을 부담을 해야 하며 또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가격 인상이나 정리 해고, 고용 동결, 그리고 이용 감소 등이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JP 모건 체이스 연구소는 분석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세 협상이 만료가 임박해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30에서 3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라고 밝힌 바 있죠. 간밤에는 미국과 베트남이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미국은 이 베트남산 수입품의 관세를 46%에서 20%로 대폭 낮추고 또 자국산 제품을 베트남에 무관세로 수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이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의 대화 후에 무역 합의에 도달한 것을 발표하게 돼서 영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로 미국은 베트남산 수입품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제3국이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40%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고요. 미국은 그동안 중국이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베트남 등을 경유해 자국의 상품을 수출한다고 지적을 해왔는데 이 같은 원산지 세탁을 차단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이 베트남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율은 지난 4월 초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46%에서 대폭 낮아진 20%로 조정이 됐습니다. 미국이 무역 합의를 체결한 국가는 지난달 영국에 이어서 베트남이 두 번째입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베트남이 처음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와의 무역 합의 가능성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다만 아시아 주요 교육국인 이 한국과 일본과의 무역 합의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 지난달 말 열린 한미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미국 측이 디지털 교육 이슈를 중요 쟁점으로 부각을 시켰다라고 보도했는데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법, 이 같은 이 디지털 무역 장벽이 미국 기업들의 반발을 샀고 이로 인해서 협상이 더욱더 복잡해졌다라는 설명입니다. 미국은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 동향, 해외 콘텐츠 공급자에 대한 네트워크 사용료 부과 법안, 한국 정부의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사용 제한 등을 이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그리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면제 또는 인하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 차관은 조만간 더 많은 국가와의 무역 거래 타결 발표가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면서 간밤 뉴욕 증시는 상당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네, 반도체와 기술주를 강세로 해서 지난 장에서 상당히 흐름이 좋았는데 바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법안에 하원을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재 이 반도체주와 관련한 호재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 반도체 제조 설비에 대해서 만약에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설립을 한다면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확장 소식으로 엔비디아, AMD 등 반도체 주가 상당히 흐름이 좋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세법이 통과가 되면 반도체 세액 공제율이 25%에서 35%로 올라갑니다. 이 반도체 세액 공제 폐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를 했지만 상원이 세액 공제를 더욱더 확대한 것인데요. 미국 상원은 OBBBA로 불리는 이 트럼프 세법을 표결 처리로 통과를 시켰고 이 상원 의장이 겸하는 JD 벤스 부통령이 찬성 쪽으로 캐스팅 보트를 던졌습니다. 공화당 의원 53명 중에서 3명이 국가부채 증가 우려 등으로 이유를 반대를 했습니다. 상원이 통과한 트럼프 세제에 따르면 기업은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과 또 설비 투자액에서 3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현재 반도체법상 25% 세액 공제보다 높을 뿐 아니라 상원 재무위원회가 작성한 초안인 30%보다도 세액 공제 비중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반도체 수혜 혜택 여부가 주목이 되면서 장중 우리나라 시간으로 3일 새벽 3시 48분 기준으로 주요 반도체줄 대거 상승을 보였는데요. 덩달아 ETF도 1.92%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같은 시각 AI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의 주가 156.87달러로 2% 넘게 상승한 채로 움직였고요. 또한 이 반도체 기업이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주가도 122.12달러로 1.02% 상승을 보였습니다.
다만 인텔은 22달러를 기록하면서 홀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CNBC에서는 반도체 칩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 만약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에 수혜 혜택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다만 인텔의 경우에는 반도체 생산 시프트 여부가 주목받는 가운데 장중에 주가가 급락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2차로 감원서 9,000명을 해고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두 번째고요. 사실 9,000명이라는 숫자가 엄청 큰 숫자입니다. 전 세계 4%의 인력에 해당하는데 그만큼을 감원한 이유, 바로 인력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고 이 부분을 AI 비용에 투자하겠다라는 혁신으로 보입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2일 현지 시간으로 감원 대상은 전체 인력의 4% 미만이라며 우리는 역동적인 시장에 회사와 팀의 성공을 위한 최적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직 변화를 계속해서 실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모든 팀과 지역, 근무 기간에 걸쳐서 폭넓게 이루어지며 업무 프로세스와 관리 계층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번 감원의 주요 대상은 영업인력이고 엑스박스를 포함한 일부 부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번 감원은 지난 5월 단행된 6,000명의 1차 구조조정에 이은 것이고 당시에는 제품과 엔지니어링 부문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마이크로소프트 직원 수는 총 22만 8천 명이었으며 이 중 4만 5천 명이 영업과 마케팅 부문 소속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통상 회계연도 말인 6월 전후에 조직 개편과 각종 인사 조치를 단행합니다. 이러한 회사 주가는 이날 오전에 10시 33분 기준 현재 뉴욕 시간 기준으로 491.75달러를 기록하면서 전장 대비 0.06%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네, 테슬라의 주가 오늘 장에서는 상당히 흐름이 좋았는데 바로 호재 있습니다. 6월에 중국 판매가 감소세를 멈춰섰다라는 소식입니다. 테슬라의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이 바로 이 중국인데요. 중국에서 8개월 연속 지속됐던 감소세가 이 판매량에서 멈춰지면서 이 부분이 테슬라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로이터에 따르면 이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된 모델 3와 모델 Y 차량의 인도량이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하고 5월 대비 16.1% 증가한 7만 1,599대로 기록됐다고 발표됐습니다. 여기에는 중국 내 판매와 유럽 그리고 기타 시장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2분기의 중국산 전기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6.8% 감소하면서 3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테슬라의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 가운데서 중국산 전기차는 1분기에 51.3%를 차지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중국 정부가 지난달 테슬라의 운전자 지원 프로그램을 더 확대할 수 있다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해 테슬라가 중요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이 같은 상승세가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테슬라는 이날 오후에 늦게 전 세계 분기별 배송량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2분기 배송량은 지난 분기에 이어서 또다시 전년 동기보다도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올해 상하이 공장에서 새로 출시된 모델 Y를 본격 생산하는데 단 6주가 소요돼 역대 가장 빠른 모델 생산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테슬라의 올해 전체 판매량은 전년 대비 10% 감소하면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1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한편 중국 시장에서는 테슬라 모델 Y 수요를 뺏기 위해서 샤오미의 새로운 모델에 4% 저렴한 가격이 출시가 되면서 초기 주문량이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는 테슬라가 이 비슷한 가격대로 조정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인하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대신해서 중국 내 모델 3 장거리 모델의 가격을 3.6% 인상하고 주행 거리를 753km로 늘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머스트노 5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도토크 신섭입니다. 오늘의 첫 주제는 트럼프 일본 오냐오냐 해줘줬더니 버릇없게 자랐다입니다. 저 이거 진짜 모독적인 표현인데 지금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 정도면은 한국은 어떻게 할까 정말 그 한국이 오히려 지금 조금 이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게 알 수 없는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 정도의 모욕을 당하면서 협상이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보여가지고 좀 걱정이 많이 되긴 합니다. 그렇죠? 일본보다 봐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본과의 지금 무역 협상이 굉장히 지금 껄끄럽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지금 뭐 아예 파기될 가능성도 지금 있어 보이는데 잘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반도체나 자동차를 주력 산업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걱정이 큽니다, 지금. 자, 그리고 이제 그 플로리다의 그 악어 늪지대에다가 근데 이것도 참 타이밍이 참 이상해요. 그렇죠? 앨런 머스크가 이제 보조금을 다 뺏기면 남아공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면서 당신 미국인 아니다라는 것을 일깨워줬잖아요. 트럼프가 왜 그 얘기를 했겠어요? 넌 남아공 출신이야. 이걸 왜 콕 집었죠? 남아공 출신인 거 다 알고 있지 않나요? 근데 하필이면은 또 남아공 출신을 콕 집으면서 그때 간 데가 어딥니까? 어저께 보여드렸죠. 플로리다의 그 악어들이 사는 늪지대 한가운데다가 알카트라즈라는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섬, 둥둥섬, 거기 악명 높은 그 단어를 따가지고 엘리게이트 알카트라즈라고 불법 이민자들 그 가둬놓는 저기 감옥을 만들었잖아요. 그걸 살펴보러 갔죠. 거기서 그 발언을 하니까 이거 사람들이 또 하마평을 하는 거죠. 해석이 야 저거 잘못하다가는 앨런 머스크도 추방당해서 그럼 이제 들어올 때 불법 이민자 아닙니까? 그러면은 앨런 머스크도 저희 갇힐 수 있겠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앨런 머스크가 선을 넘어버렸으니 앨런 머스크도 이제 불법 이민으로 들어오면 저번에 그 유벤투스 선수들 들어왔을 때 유벤투스 선수단 초대해서 백악관에서 그 얘기 나눌 때 보셨잖아요. 대부분 이탈리아 선수들이죠. 미국 선수도 있고 아시아계 선수도 있지만 유벤투스가 이탈리아 구단이니까 그 클럽 월드컵 때문에 참여한 거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서 말했잖아요. 트럼프가. 자, 이 선수들을 보라. 이탈리아 선수들이다. 자, 근데 왜 우리가 이분들을 차단을 안 하냐? 합법적으로 축구를 하려고 들어왔으니까 불법 이민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정책은 모든 이민을 막는 게 아니고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들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악어까지 풀고 그리고 악어를 피하는 방법을 얘기해 준다면서 그게 정말 악어를 피하는 방법입니까? 죽으라는 거죠. 악어를 피하려면은 뭐 직선으로 가지 말고 지그재그로 가면 좀 살 확률이 1% 늘어난다. 그 얘기는 거기 갇히면 저기 탈출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예전에 알카트라즈가 섬에 있으니까 섬에서 탈출하려다가 다 죽었거든요. 바다에서 수영하려고 탈출을 해도 너무 차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예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면서 마침 그때 앨런 머스크가 보조금을 못 받으면 이제 남아공으로 추방당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하면서 늪지대를 딱 보여주잖아요. 너무 무섭죠. 자, 지금 파월에 대한 얘기도 또 합니다. 플로리다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저기 돌아본 다음에 돌아오는 길이에요. 워싱턴으로. 거기서 에어포스원에서 또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파월은 또 나옵니다. 1일 1파월이죠. 1일 1파월을 안 해치면 혀에 바늘이 돋습니다. 지금 트럼프는. 그렇죠? 우리의 이자율은 3% 정도 낮아야 될 텐데요. 이 지금 상황에서. 그때 캐롤라인 레빗대변님 저 보여드렸잖아요. 35번째라고 지금 세계에서 금리가. 이번에 또 이제 멍청이가 아니라 또 바보가 나왔습니다. 제도이사의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의장 자리에 바보가 앉아 있답니다. 제롬 파월이죠. 그러니까 바보 멍청이가 앉아 있으니 빨리 나가라는 거죠, 지금. 자, 그다음에 이제 관세가 7월 9일 날 마감이죠. 자, 이게 지금 딱 한국가가 나왔죠. 지금 이제 베트남이랑 나왔는데 방금 한국가랑 나와서 7월 9일 날 될 거냐 이게. 그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18개국이 있고 중국을 포함해서 18개국이니까 중국하고 확정은 안 됐지만 이제 진행이 되었잖아요. 어느 정도. 그리고 이제 17개국이랑 한다고 했는데 영국이랑 하나밖에 없는 상태에서 지금 벌써 한 일주일 안팎으로 다가와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7월 9일 가까이 되면 너도 나도 너무 달아올라서
다 달려들 것이다. 그 전에 트럼프가 편지를 보낼 것이다. 몇 프로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성과가 하나 나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연장할 생각이 있냐고 했더니 연장할 생각이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 7월 9일 이후로 연장할 생각이 없다는 건 뭐죠? 7월 9일까지 빨리 하란 얘기입니다. 우리 말대로. 안 하면 7월 10일부터 뭐가 다시 등장하겠습니까? 4월 2일 날 그때 발표를 했던 국가별로 쫙 짜가지고 그 국가 상호 관세별 그 무서운 그 금액들 있죠. 무서운 수치들이 또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에 편지를 쓴다는데 이게 편지가 사실 협상 편지가 아닌 거 다 아시죠? 미국인이자 FRB 의장인 파월한테도 too late라고 쌍따옴표 붙여서 서신을 보내는 사람이 다른 나라 국적의 다른 나라 사람한테는 이게 뭐 곱게 보내겠습니까? 그냥 딱 쌍따옴표에서 딱 숫자만 보내겠죠. 35%. 그럼 너네 35% 해야 돼. 이거 그냥 강제예요, 강제. 그리고 이제 일본에 대한 얘기가 특히 나옵니다. 일본을 두 번째로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 영국 다음에 두 번째이자 아시아 국가에선 최초로 일본이랑 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것 같습니다. 그 일본을 이것도 웃긴데 아니 쌀을 그러니까 일본에서 미국 쌀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일본은 얼마나 그 장인 정신 스시할 때 그 좋은 쌀, 맛 좋은 밥 쌀을 씁니까? 근데 거기다 미국산 쌀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그 스시에다가 미국산 쌀을 넣어야 된다는 건데 그걸 넣을 리가 없죠. 근데 그 미국산 쌀을 절실히 필요한데 왜 안 받냐고 트럼프는 주장하고 있거든요. 지금 일본 나름대로 위치를 노리시죠. 이 미국산 쌀을 어떻게 받겠어요? 근데 너무 버릇 없어졌다 이거죠. 3, 40년 동안 우리를 속여오면서 버릇이 없어졌다. 그래서 다루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쌀에 이어서 자동차 얘기도 하죠. 예전에 그 4월 2일에도 그 얘기를 했죠. 우리 차를 팔려고 하니까 뭐 볼링공 테스트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볼링공을 보닛에 떨어뜨려가지고 보닛이 찌그러져가지고 미국 차를 수입을 안 해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참 그쵸? 도요타 같이 정교하고 딱 콤팩트하고 연비 좋은 차를 타고 있는데 거기서 연비도 안 좋고 덩치 큰 미국 그런 차를 이거를 정말 일본 도로에서 탄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일인데 10년 동안 차 한 대 팔지 못했다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국 국민에게 매우 불공평하다. 또 이 얘기하죠. 항상 그 깔잖아요. 나는 시진핑을 존중한다. 하지만 지금 중국은 버릇 없고 벤스 부통령은 촌놈이다 뭐 이러죠.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도 좋아한다. 그리고 맨날 아베 총리 얘기하면서 아베 총리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랑 골프 치면서 얼마나 돈독한 관계인지 아냐 하면서 정작 중요한 얘기하면 버릇이 없다. 자, 이런 항상 얘기를 하고 있죠. 자, 1290억 달러의 관세를 벌써 벌어들이고 있는데 지금 지금 만약에 파월 같은 바보나 멍청이가 앉아있지 않았다면 3% 정도 이미 낮춰서 이걸 가지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펜대 한 번만 굴려서 사인하면 그만 될 것을 펜대 한 번 안 굴리고 있다는 거죠. 답답하다는 거죠. 3% 낮았다면 비용이 거의 1조 달러 절약됐을 것이다. 자, 그다음 미국 베트남과 무역 합의. 시진핑 지금 얼굴은 앵그리핑입니다. 자, 베트남하고 드디어 두 번째로 영국에 이어서 두 번째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드디어 무역 협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물론 큰 틀에서 합의고 세부적인 것은 또 정확히 지금 짜여져야겠죠. 내용을 보면은 그냥 요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미국으로 들어올 때 베트남 물건은 무조건 20% 관세. 그다음에 모든 환적, 갈아타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40% 관세입니다. 자, 이것도 사실 웃긴데 우리 가끔 뉴스에서 보시잖아요. 동네 조폭들이 막 동네 노래방 가갖고 상인들 사장님 거 막 돈 갈취하면서 보호해준다고 갈취 명목으로 돈 뜯고 이런 사례들 요즘에도 나오죠. 그렇죠? 이거 거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베트남이 미국에 수출할 때 지금 관세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적인지 아시죠? 그거랑 똑같잖아요. 와가지고 사장님 저희가 보호해 줄 테니까 월 500씩 주십시오. 사장님이 500은 너무 많은데 어떡하죠? 그럼 250. 반값이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0%였는데 40%를 불러넣고 20%로 깎아주면 되게 싼 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싼 거 같은 느낌이 안 들어도 강제니까 해야 되는 거죠. 강압적으로. 거의 적입니다. 갈치 수준이죠. 트럼프가 갈취한다고 표현을 했고. 자, 그리고 환적이 중요하죠, 이번에. 지금 중국이 자체적으로 수출하는 미국에 대한 수출입니다. US에 대한 수출을
2022년부터 이렇게 조금 줄어들거나 비슷하게 지금 그래프가 옆으로 가죠. 근데 여기서 베트남이 늘어납니다. 베트남 미국 수출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국이 여기다 우회 수출을 한 게 늘어난 거예요. 2022년부터. 이거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모든 설계가 최초에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계속 지금 상기시켜드리고 있죠. 이 관세 전쟁이 왜 시작됐죠? 펜타닐 막으려고 시작됐잖아요. 이 모든 설계가 펜타닐을 퍼뜨리는 중국을 막기 위해 시작됐고 그것 때문에 전 세계를 끌어들인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데 결국 중국이 가장 메인 타겟인 거죠. 중국만 하기 그러니 다른 것들을 뭉뚱그려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를. 근데 결국 중국을 다 누르기 위한 거예요, 모든 게. 자,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미국이 베트남에 수출하는 건 거의 없어요. 비중 자체가. 베트남이 미국에 수출하는 비중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타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트남이 미국에 수출하는 거, 그다음에 베트남을 통해서 중국이 자기가 미국에 직접 수출하면 관세가 너무 부과가 되니까 베트남을 찍고 혹은 예전에 무인도의 펭귄한테 부과한 이유가 뭐냐면 무인도를 찍고 들어와서 그래. 그걸 다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인도의 펭귄, 물개, 표범한테 다 관세 부과해놓고 베트남 같은 시진핑이 베트남 가고 막 우호적인 관계 조성하려고 하잖아요. 거기에 막아버리는 거죠, 지금 이번에. 이게 지금 베트남을 겨냥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렇죠? 자, 테슬라 아슬아슬입니다. 자, 테슬라의 인도량이 발표가 됐죠. 자, 그 인도량이 일단은 예상치 하회가 나왔는데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천만다행이죠. 지금 안 그래도 테슬라 CEO 앨런 머스크가 제발 본업에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테슬라 주주분들은 미칠 노릇이죠. 왜냐면 이 변수가 하나 추가돼 버렸는데 이 변수 자체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진폭이 넓은 변수예요. 이 정치 세계에 물든다는 게 변수가 가장 큽니다. 뭐 캐시우드도 그런 걸 당연히 산정했겠죠. 뭐 테슬라에 대한 부분, 나중에 뭐 로보택시에 대한 부분, 옵티머스에 대한 부분 다 산정을 했겠지만 그것도 변수가 물론 많아요. 뭐 중국의 비아디의 위협이라던가 옵티머스 로봇 말고 다른 로봇 회사의 진입이라던가 이런 거. 그것보다 훨씬 더 진폭이 큰 변수는 앨런 머스크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흔들려서 오늘 인도량마저 예상치 하회가 나서 또 하락했으면 기술적인 훼손이 일어날 뻔했거든요. 다행히 주가는 올랐어요. 다행히 어디 집중해줬냐면 그래도 1분기보단 늘었거든요. 1분기보단 막대가 올라갔죠. 근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떨어졌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떨어지고 예상치도 하회했고. 그리고 주력 모델이죠. 테슬라가 섹시 모델에다가 사이버 트럭까지 있는 거잖아요. 섹시니까 섹시 중에 Y랑 Y가 주력이에요. 3랑 Y의 인도량도 예상치 하회했는데 전분기보단 나요. 1분기보단. 그리고 생산량은 예상치 상회를 했거든요. 여기서 뭘 늘렸냐면 바로 이거 3랑 Y를 늘렸어요. 왜냐면 이게 주력이기 때문에. 이번에 주니퍼 모델 나오는 것도 Y의 후속이잖아요. 그래서 모델 3랑 Y의 생산량 예상치는 38만 3,567대인데 이것보다 높은 39만 6,835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인도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잘 나가는 거를 3Y랑 생산량을 늘려서 그걸로 지금 상쇄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가 중국에서 조금 회복되는 감이 보였다. 그것 때문에 다행히 주가가 올랐습니다. 천만다행이죠. 테슬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저 상태에서 계속 테슬라의 본업에 집중하여 저것을 회복하는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앨런 머스크가 지금 계속해서 만약에 지금 하원에서 지금 법안이 통과가 만약에 되면 말이죠. 그럼 창당한다고 했는데 만약 창당 선언해가지고 내년 중간 선거까지 다시 또 정치적 행동을 계속한다. 이러면 또 테슬라 변동성 엄청나게 확대됩니다. 지금 하원에서 마지막 표결이 남아있죠. 지금 저번에 한 표 차이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공화당의 메시라는 의원이 지금 여기 하원에서 반대표가 또 나올 수 있다. 막 이렇게 하고 있고 트럼프가 메시를 막 욕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한 표 차이로 그냥 통과가 돼서 끝난다. 그럼 7월 4일 날 이제 사인을 할 거 아닙니까, 트럼프가? 그러면 앨런 머스크가 또 그 속에 있는 그 마음을 참지 못하고 창당해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면 또 이 지금 테슬라의 인도량이 만약에 다음 분기에 회복이 돼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희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주주분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을 거예요. 제발 앨런 머스크 형님, 제발 가만히 좀 있어줘.
이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한 줄 매도평은 이 지금 관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이 드디어 베트남으로 하나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제 생각에는 일본하고 먼저 하고 싶었는데 일본이 버릇없게 굴면서 말을 안 듣는 사이에 중국을 막을 수 있는 베트남하고 체결한 걸 일단 먼저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오냐오냐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그 표현을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일본 오냐오냐 하니까 베트남 왔냐 왔냐? 자, 밤사이에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일, 과연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를 어떻게 움직일까요? 지금 저와 함께 첫 번째부터 살펴보시죠. 자, 가장 먼저 이 OBBBA 이 감세안이요. 미국 반도체 공장을 증설하는 기업들에 한해서 세금 혜택을 확대하겠다라는 소식, 이 제가 오늘 마감 시그널에서부터 자세하게 한번 다뤄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내용을 보자면요. 기존의 이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데 대한 세액 공제가 25%였습니다. 이거를 10%포인트나 더 높여 잡아서 35%까지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방안이 또 보도가 된 건데요. 자, 이 칩스법에 따라서 앞으로의 지원금을 뭐 없애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왔었던 트럼프와는 사뭇 다른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역시 이 반도체 전 세계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서 차선책을 택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기존의 보조금과 또 대출금 지원 사항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오늘 그대로 수혜를 입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강합니다. 자, 어제 삼성전자 6만 800원 선에 이제 드디어 6만 원 선에 돌파를 하면서 마감이 됐었고요. SK하이닉스까지 오늘 유효하게 한번 흐름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테슬라 주주분들 굉장히 밤사이에 좀 안도감이 드셨을 법한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요. 5% 가까운 그런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인도량 같은 경우에는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가 감소를 했는데요. 그동안 워낙 이 시장이 우려를 가지고 예상치를 낮게 잡았다 보니까 이 예상치를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회폭이 크지 않았다는 점에 첫 번째로 좀 안도감을 시장이 가졌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테슬라 생산량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추가적으로 이 중국에서의 6월 이런 신차 판매량이 9개월 만에 반등을 했다. 이런 소식까지 들리게 되면서 테슬라 밤사이에 강세 시연했고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모트렉스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퓨런티어, SOS랩, 특히 스마트레이더 시스템과 같이 이 최근 FSD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율주행 관련주들 주의 깊게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보도록 할까요? 자, 이 오라클이 오픈 AI와 함께 스타게이트 데이터 센터 이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프로젝트를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걸 위해서 4.5기가와트의 컴퓨팅 파워, 한마디로 이 데이터 센터 전력을 추가적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고가를 경신한 오라클, 제가 이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 중에서도 좀 오라클과 밀접한 관련주들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특히나 이 더존 비존, 다우데이터 그리고 나무기술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 제약바이오 관련 이슈가 또 한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항암제 관련 행사가 하나 있는데요. 에스모주아이 2025 유럽 종양학회 소아기암 학술대회가 오늘부터 5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특히나 중요하게 바라보셔야 할 게 바로 이 ABL 바이오인데요. ABL 바이오가 이 자리에서 이중 특이성 항체, 이 병용요법의 임상 1비상의 데이터를 공개를 합니다. 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주가의 상승 모멘텀 동력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4가지 이슈 만나봤습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오늘은 물가 스위치를 켜보겠습니다. 지금 공식 물가 스위치는 오프입니다. 뉴스에선 안정됐다고 하죠. 물가 상승률도 둔화됐고 정점은 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소비는 왜 질주 중인 걸까요? 오프와 온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 이상한 물가의 풍경. 지금부터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평균의 함정. 공식 통계는 평균까지일 뿐입니다. 정부가 말하는 물가 CPI. 이건 정부가 정한 수백 개 품목의 평균값입니다. 교통비, 의류, 전자제품, 통신요금까지 포함되죠. 그러다 보니 일부 품목이 내려가면 전체 물가도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쌀값이 오르고 TV값이 내려도 평균을 내보면 안정됐다는 결론이 나죠. 하지만 쌀은 매일 사도 TV는 1년에 한 번 살까 말까? 여기서 물가 체감은 훨씬 다르게 나타납니다. 평균은 현실을 다 말해주지 않습니다. 자주 사는 게 올랐다면 물가 상승 체감은 당연히 온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물가의 체감도. 생활 밀착형 물가는 더 민감하게 느껴집니다. 장을 보러 가보면 알 수 있죠. 채소값, 고기값, 세제값. 이런 건 자주 사는 생필품입니다. 한번 오르면 바로 티가 나죠. 그래서 평균은 안정됐다지만 체감은 늘 비싸다로 돌아오는 겁니다. 또 생활의 반복성이 가격 민감도를 높입니다. 체감 물가는 자주 쓰는 것에서 결정되는데 지갑이 자주 열릴수록 더 예민해지는 거죠. 세 번째, 지출의 질주 본능. 소비는 수치보다 감정에 반응합니다. 물가가 떨어졌다고 소비도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식은 늘고 외식은 복귀했고 배달, OTT, 쇼핑은 이미 일상입니다. 지출은 감정, 습관, 욕구에 따라 그 자체로 움직이는 생물입니다. 그래서 물가는 오프일 수 있어도 우리의 소비는 온 상태로 계속 달립니다. 정리하자면 평균 지표는 현실과 다를 수 있고 물가 체감은 자주 쓰는 항목에 따라 달라지며 소비는 감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물가는 오프지만 소비는 여전히 온 상태. 그 온도차 속에서 우리는 매일 지갑을 엽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다음 시간엔 자산 스위치를 켜보겠습니다. 왜 자산은 멈추지 않고 계속 오를까요? 그 흐름 언제까지 계속될지 3분 안에 정리해드릴게요. 네, 여러분. 열대야가 계속되는 또 하루였죠. 네, 7월 3일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이데일리 신문 어떤 내용 나와 있는지 브리핑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상법 개정안 얘기가 오늘도 이데일리 신문에서 이제 톱 중에 하나로 다뤘습니다. 조금 어제도 제가 이 얘기를 이제 톱 기사로 했었는데 어제하고 좀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는 그러니까 그 전날까지의 기조는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분위기는 3% 룰이 여야 간의 합의의 최대 걸림돌이었다. 그래서 3%를 배제한 상황에서 여야 간의 합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어제 기류가 좀 바뀌었습니다. 제목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3%의 룰을 오히려 야당이 수용을 하고 다른 내용을 좀 다른 쟁점을 이제 좀 협의를 하는 식으로 얘기가 좀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현재 상법 개정안의 상황은 워낙에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공약 1호 입법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국내 시장을 최근에 이렇게 3,100선까지 끌고 왔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이제 근거도 이 모멘텀도 이 상법 개정안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 통과 자체는 이거는 이제 사실은 뭐 변할 게 없습니다. 설사 야당이 갑자기 또 분위기가 바뀌어서 우리 안 할래 해도 여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킬 거고요. 뭐 지금 통과시키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요. 다만 이제 첫 번째 상징적인 법안이다 보니까 모양을 좀 갖추기 위해서 여당도 좀 야당의 입장을 어느 정도까지는 수용을 하려고 하는 모양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한 얘기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오늘 큰 문제 없으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제 굉장히 높다라고 가능성 위주로 말씀드리는 거는 또 모르죠. 어떻게 될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어쨌든 오늘 통과 여부. 이게 또 통과가 안 되면 아마 오늘 내일 장에도 굉장히 큰 충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통과는 사실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쟁점 사항을 좀 보면은요. 여기 부제에서도 좀 나옵니다만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확대 이 문제는 여야에서 이번에 바로 상법 개정 통과되는 상법 개정안에 넣지 말고 좀 더 논의를 하자. 뭐 공청회 같은 걸 열어 놓자. 이렇게 얘기가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야당의 국힘의 요구를 이제 민주당 쪽에서 받아들여 준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3% 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얘기가 됐냐면 기본적으로 3% 룰 자체는 이 의결권, 그러니까 대주주나 특수관계인 뭐 대부분 가족들이죠. 이 특수관계인이 합한 그 의결권을 3% 이상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감사위원을 이제 선출을 할 때. 그러니까 감사위원, 즉 감사죠. 쉽게 생각하면. 그전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감사는 뭐 사회이사처럼 거의 거수기죠. 보통 오너들이 뭐 측근, 어떤 그 회사에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사람들이 감사위원 또는 감사인으로 지정이 돼서 뭐 거의 뭐 원래 견제 목적으로 감사인이라는 자리가 있는 건데 급여도 되게 많이 주고 여러 가지로 뭐 굉장히 좋은 자리죠. 근데 그 역할을 안 하던 거죠. 못 한 거죠. 그냥 하나의 뭐 임원 정도 자리, 힘 있는 자리 정도였던 겁니다. 근데 이게 이 3%를 적용이 되고 감사인 분리 수출이 이제 확정이 되면 이제 확실하게 오너나 그 회사가 자기네들 마음대로 회사를 경영하거나 어떤 의사결정, 예를 들어서 CB를 발행한다든가 유상증자를 한다든가 뭐 분리 어떤 쪼개기 상장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견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3%를 어제 말씀드릴 때 3%룰은 좀 빠질 것 같다는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시장에서 좀 논란이나 좀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법 개정안에 이를테면 엑기스가 좀 빠질 수도 있는데 뭐 등등 이런 얘기했죠. 근데 이 부분이 3%룰이 들어가고 또 하나가 이제 이게 그 개별적인 어떤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게 아니라 합산을 해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특정 회사의 뭐 재벌 오너가 3%, 그 다음에 특수관계인 합해서 20%다. 그럼 23%가 되지 않습니까? 이걸 합산한 거를 3% 이상 의결권을 쓰지 못하게 되는 거니까 갖고 있는 합산 지분이 50%가 돼도 실제로 이사회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하는 비율은 3%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여서 이 부분이 일단 들어간다는 점에서는 그나마 조금 모양이 나쁘지는 않게 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겠고요. 다만 역시 집중투표제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시장에서 생각했던 부분인데 이게 빠지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는 있다. 다만 이제 이거를 이제 만약 오늘 통과되면 내일 시장에서 이 상법 개정안의 최종 통과 내용을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거는 사실은 내일 시장이 좀 열려봐야 시장의 평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미스터 마켓이 상법 개정 통과된 내용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내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뭐 진짜 우리 뭐 아닌 말로 아기다리 고기다리 하던 얘기였죠. K2 전차 폴란드 2차 수출 확정이 됐습니다. 이 사실 불과 한 2주, 2, 3주 전까지만 해도 거의 오리무중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폴란드가 이제 정권이 작년 말에 교체가 된 이후에 새 정부가 조금 이제 약간 이제 우쪽이었는데 이쪽에서 뭐 이렇게 비싸게 하느냐 뭐 이런 거였습니다. 좀 싸게 해. 그리고 좀 더 기술도 좀 내놓으라고 해.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왔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고 그래서 이게 좀 더 지연되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다행히 어제 이제 결정이 됐다. 최종 계약을 했다라는 통과됐습니다. 뭐 그제인가요? 갑자기 이제 이 현대로템 사장이 그 폴란드로 급히 가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다 됐구나라는 얘기가 시장에 살짝 돌았는데 어제 최종 계약했다는 소식이 좀 들어왔습니다. 일단 규모는 180대입니다. 2022년도 1차 때와 전적으로 180대가 되고 전체 수출 계약 규모는 9억 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9조 원 규모 정도가 되고요. 60억 달러가 좀 넘습니다. 1차 때와 다른 거는 180대라는 대수는 같은데 1차 때는 다 100% 한국에서 직접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거였다라면 이번에는 30%, 60대 정도는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을 한다라는 거. 사실 이 문제가 그동안에 계속 이 줄다리기의 이유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이게 사실 저는 이제 이렇게 의미를 생각을 합니다. 원래 2022년도에 폴란드가 그러니까 이때 러우 전쟁 발생하고 난 직후입니다. 바로 폴란드가 옆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 우크라이나에.
그 폴란드 입장에서는 위기감이 오죠. 당장 옛날 2차 세계대전 때도 원래 독일이 너네는 뭐 우리 친구니까 안 건들 거야 그랬다가 갑자기 전격적으로 침공해가지고 그때부터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됐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폴란드는 그거에 대한 우려가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그 다음 타자는 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엄청난 규모의 이제 국방 예산을 늘리기 시작했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와 포괄적인 계약을 했던 내용을 보면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탱크, 그러니까 K2 전차만 1000대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였거든요. 그 뒤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K9 자주포, 그 다음에 다연장 로켓인 천무, 그 다음에 FA-52 경공격기까지 줄줄이 폴란드에 수출 계약을 맺고 아직 그 외에 다른 것들 K9이나 K2 다연장 로켓 정도 외에는 FA-50 경공격기도 좀 들어갔고요. 이게 좀 하나하나 좀 단계적으로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가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건데 무엇보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치 이제 요즘 국내 화장품 수출, 특히 유럽 수출이 폴란드가 지금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폴란드가 유통의 중심지, 물류의 중심지입니다. 이번에 이제 현지 생산을 30% 한다는 거, 물론 우리 쪽에서 봤을 때는 마진이 좀 줄어드는 건 부분은 있긴 합니다만 거기서 만들어서 유럽에 있는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고 지난번에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유럽의 무기는 유럽에서 생산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인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직접 수출해서 100% 만든 걸 수출하기는 참 까다로워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 K2 전차 같은 경우 폴란드에서 만들어서 유럽에 이 나토 회원국들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그러면 여기 이 폴란드 이번 계약의 의미는 그냥 단순히 180대 수출 이 정도의 의미를 훨씬 넘어선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는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K 무기도 K 방산도 폴란드가 유럽 수출 또는 중동이나 아프리카까지 다 합친 이쪽 지역 수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점이 사실은 더 큰 의미로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자. 반도체 얘기 좀 해보죠. 상원 이 원 BBB, 5 BBB안 이 상원 통과했다는 얘기는 어제 말씀드렸고 오늘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반도체 얘기만 좀 해보겠습니다. 반도체 세액공제 부분이 25%에서 35%로 확장이 됐습니다. 원래는 30%로 상원 원안이 있었는데 5%포인트가 최종안에서 더 이제 늘어난 그런 셈이 됐고요. 당연히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삼성 SK 하이닉스는 수혜가 기대가 좀 됩니다. 근데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니까요. 이 세액공제 비율만 올라간 게 아니고 390억 달러 규모의 공장 건설 보조금 그리고 그다음에 750억 달러의 대출 지원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6년까지 미국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라고 약속을 하면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게 따져보면은 사실은 바이든 정부 때보다 더 혜택이 더 커졌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반도체법이 폐지되니 칩스법이 폐지되니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거에 비하면 진짜 완전히 이 세상이 확 바뀐 듯한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사실 살펴봐야 될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과연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이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이냐인데 기본적으로 삼성은 텍사스에 공장을 짓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공장을 짓고는 있는데 그 규모가 일단 이미 정해진 게 있고요. 삼성도 좀 파운드리 부분에 대해서 공장을 좀 다시 이제 계속 그동안 공장 건설하는 거를 중단하고 있다가 다시 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만 여기에 이제 추가로 더 이제 투입을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삼성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별 얘기 나오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이거는 그나마 참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일단 국내 기업들한테는 혜택이 과연 어느 정도 있을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다. 그냥 굉장히 호재다 우리 반도체 업계 이렇게만 접근하기에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얘기는 코스메카입니다. 화장품 업계 중간 ODM 업체죠. 화장품을 이제 대신 만들어주는 업체인데 주가가 좀 올 상반기 중반쯤인가요? 조금 주춤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좀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 코스메카 코리아가요.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결정된 건 작년 8월이니까 벌써 10개월이나 좀 지난 그런 상황이고 표 한번 보시죠. 좀 나오시는 것처럼 주가가 올 초에 55,000원대 수준에서 많이 떨어졌었죠. 거의 한 30-40%까지 떨어졌던 게 지금 다시 회복을 해서 일단은 52주 신고가를 갱신은 했습니다. 61,500원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어제 현재. 실적도 좋죠. 2년, 23년, 24년까지 쭉 매출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영업이익도 아주 좀 크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올해 매출은 작년 대비 10%, 영업이익은 한 40% 정도 그러지 않겠냐 그렇게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금 화장품 업계 너무 좋죠. 엊그제 그 나왔던 6월달 수출 내용도 보면 화장품 수출은 전체적으로 한 20%가 넘게 성장을 해 나가고 있고 특히 유럽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다음에 미국도 괜찮고요. 중국만 좀 한 20% 가까이 부진했던 걸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여전히 좀 큰 시장, 물론 중국도 큰 시장이긴 합니다만 다른 큰 시장인 미국과 유럽 쪽에서 화장품 수출이 굉장히 좋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뭐 기본적으로 이전 상장을 하면 좀 여러 가지 혜택들, 특히 이제 이 패시브 자금 같은 게 좀 더 들어오는 뭐 이런 부분들에 좀 기대 효과도 있어서 코스닥 쪽에서 잘 나가는 대형주들이 코스피를 이전하는 사례도 좀 있었죠. 뭐 사실은 코스맥스도 그렇고 한국콜마도 다 이전한 그런 주들이기도 합니다. 뭐 그런 전례가 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코스메카 코리아 이전 상장이 순조롭게 잘 되면 작년에 하려고 했다가 못했던 그런 회사들도 코스피 상장 또 이전 붐이 좀 불지 않겠냐, 바람이 불지 않겠냐, 이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슈를 깊이 있는 분석으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마켓 비하인드. 오늘은 이세철 시티그룹 글로벌 마켓증권 전무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무님 2025년이 이제 절반이 벌써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딥시크 영향으로 1, 2월에는 반도체 종목들이 좀 부진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연초부터 해서 계속해서 AI 열풍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큰 상황이잖아요. 최근에는 이제 마이크론의 깜짝 실적도 있었고 또 엔비디아가 4조 달러 이제 육박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 반도체 시간이 좀 돌아왔다라는 말까지 들리고 있는데 실제로 상반기 시장 어떻게 전망을 하고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네, 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AI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컸다가 네. 연초에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딥식 네. 영향으로 반도체 주가가 한국 업체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AI 업체들이 많이 조정이 받았다가 이제 5월 사실 이제 중순 이후부터 다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이유는 이제 시장 예상과 달리 딥식 예에 대한 우려와 달리 네. 전체적으로 AI 관련된 반도체 수요는 좋았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관세 영향 때문에 사실 또 수요 약세 우려를 했는데 네. 생각보다 2분기의 실적의 흐름은 전반적으로 AI 관련된 회사들은 견조한 흐름을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이러면은 이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큰 상황이고 네네. 하지만 또 이게 과열이 된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같이 공존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네. 특히나 이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AI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주가가 워낙에 잘 네네. 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전무님께서 이러한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네네. 좀 과하다, 주가를 네네. 지지하는 펀더멘털에 비해서 좀 과열되었다 이렇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뭐 그전 이번 상반기 흐름을 좀 보면 네. 1분기는 사실 좀 주가가 좀 저평가가 됐던 구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금 올라왔는데 여전히 저희 한국에 있는 AI 관련된 회사, 뭐 대표적으로 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네. PBR 1.5배 수준이거든요. 네. 내년도 포워드로 19만 원 정도 되는데 북밸류가 그거 현재 주가를 보면 한 1.5배 정도 수준을 머무르고 있어서 네. 그동안의 과거의 흐름을 보면 하이닉스가 그 역사적 평균으로 20년 평균을 봤을 때 1.5배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네.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한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좀 나쁘지 않은 지금 한 평균 정도 수준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무엇보다 말씀하신 대로 SK하이닉스 얘기도 해주셨는데, 자, 2025년에 반도체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바로 이
HBM입니다.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기술 경쟁도 상당히 치열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네. 우리가 모두들 궁금해하는 게 이제 기술력과 수율 그리고 또 엔비디아와의 이 협력 관계라는 측면 속에서 어느 쪽이 좀 더 우위를 차지할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주가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일단 하이닉스가 SK하이닉스가 지금 뭐 HBM 관련해서는 좀 현재 좀 유리한 구간인 건 맞고요. 네. 그리고 일단 뭐 전략적으로 HBM에 대해서 하이닉스가 먼저 더 적극적으로 좀 했던 부분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HBM3E에서는 아마 이제 블랙웰 울트라가 이제 하반기 나올 텐데 네. 그 제품에 대해서는 하이닉스가 거의 대부분의 그 공급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보다 좀 더 앞서서.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지금 뭐 시장에서 워낙 노이즈가 많은데 지금 이제 평가 HM3E CBI에 대한 이제 퀄 테스트를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조금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하이닉스가 더 유리한 구조에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SK하이닉스 말씀하신 대로 워낙에 이제 유리한 상황이고 주가도 이에 따라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좀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이 고민이 많은 상황인데 지금 시점에서 SK하이닉스 대응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번 주에 좀 조정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코스피 조정도 좀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조정을 바꾸고 횡보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적 평균이 1.5배 이하에서는 네. 분할해서 매수하는 접근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반대로 또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또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좀 마치 외딴섬처럼 좀 길이 막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글로벌 경쟁 심화도 있고 고객사 이탈 등 외부 요인뿐만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또 혁신이 그런 필요한 상황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좀 변화가 있어야 할지 또 현재 실적도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네. 예. 주가 네. 흐름을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제가 사실 이제 시티증권 있기 전에 삼성전자에서 근무를 좀 네. 했었거든요. 한 10년 근무했었는데 네. 참 말씀드리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네. 하지만 이제 그동안에 이제 삼성전자가 사실 단기 성과를 많이 중심적으로 봤고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들 이제 중장기적으로 어떤 성과를 봐야 되는 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전략적인 부분에서 이제 AI 쪽에 대한 기술력 강화 그리고 그런 이제 어떤 커머디티 쪽 시장 이런 시장보다는 이제 네. AI 관련된 시장 쪽으로 더 많이 역량을 좀 포커스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예. 그렇게 전환을 좀 해야 된다라는 네. 얘기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정말 많이 궁금해하는 지금 이번 주에 가장 주목되는 게 바로 실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실적 좀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분기보다 조금 하회한 5.9조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반도체 실적은 좀 회복은 되지만 아무래도 파운드리 실적이 계속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네. 거기서 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모바일이 1분기 때 6,100만 대를 팔았는데 네. 2분기는 아무래도 좀 비수기 영향을 좀 받기 때문에 네네. 모바일 쪽 수요가 좀 떨어지는 부분 감안했을 때 5.9조 정도 보고 있습니다. 시장 컨센이 아마 6조 초중반일 텐데 네. 그거보다는 조금 하회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좀 어떻게 보세요? 하이닉스는 반면에 이제 HBM 비중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아마 전체 매출 비중의 50%에 육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BM이 아무래도 지금 마진도 좋고 그리고 견조한 실적 흐름을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2분기 실적이 9.1조 원 정도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모멘텀 가운데서 말씀하신 대로 HBM 수요 역시 굉장히 폭발적인데 언제까지 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시나요? 이제 이거는 이제 AI가 얼마나 앞으로 수요가 바뀔 거냐, 그리고 얼마나 커질 거냐에 대한 이제 질문과 같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저는 이제 AI의 흐름이 지금 과거 2010년, 11년, 12년, 13, 14년의 스마트폰 흐름과 비슷하다고 보입니다. 오히려 네네. 그것보다 더 커질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이제 모바일 앱 같은 게 나오면서 네. 스마트폰이 대중화가 되는데 AI 같은 경우는 지금 AI 에이전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아마도 이제 수요들을 많이 견인하지 않겠나 보여지고요. 그게 또 B2B 쪽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네. 일단은 서버향으로 일단 먼저 AI가 들어오지만 이게 이제 엣지 AI라든지 그래서 스마트폰이든 PC든 이런 것들 쪽으로도 확산되는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AI에 대한 흐름은 아직 좀 초기 구간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중장기적으로도 한 4, 5년
계속 AI 쪽 방향성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그러면 4, 5년 정도 앞으로도 향후에 이제 수요가 지속이 될 것으로 네, 보시는 거죠? 일단은 지금은 트레이닝하고 인프루언싱 쪽에 있는 이제 그 수요가 먼저 오고 있다 보니까 네. 그 컴퓨팅이 지금 집중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는 컴퓨터가 보면 이제 집중화됐다가 분산됐다가 집중됐다가 이걸 반복하거든요. 원래 컴퓨터가 그 PC가 원래는 퍼스널 컴퓨터라는 말 자체도 원래는 컴퓨터는 퍼스널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메인프레임으로 있다가 이게 퍼스널 컴퓨터로 왔다가 다시 서버로 왔다가 다시 모바일로 왔다가 지금 다시 서버로 AI 서버로 온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의 흐름은 저는 엣지 AI로 봅니다. 그래서 그게 두 개가 같이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네. 4, 5년 흐름이 전개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엔비디아에 대한 과도한 좀 의존도 리스크는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좀 이 네. 부분은 좀 괜찮을까요? 아무래도 어떤 기업에 의존해서 간다는 게 사실상 좀 불안한 리스크가 있기도 하니까 네.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예. 네, 항상 그 모든 과거의 흐름을 보면 네. 어떤 새로운 수요가 나올 때는 어떤 한 회사에 집중이 됩니다. 과거에 스마트폰도 애플이 그렇게 증기했었고요. 네. 그리고 전기차도 테슬라가 사실은 이제 끌고 왔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은 확산이 됩니다. 아. 그래서 이게 지금 일단 엔비디아가 독주하고 있지만 네.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앞으로 향후의 흐름은 에이직 커스터머들, 에이직 컴퓨터 회사들, 뭐 브로컴이라든지 마벨 같은 회사들이 확산되는 흐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주문형 그리고 어떤 커스터마이즈된 AI 칩들이 나올 거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AI 흐름을 더 다변화시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류가 좀 더 다양해질 수도 있고 그렇죠. 이 네.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는 거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원래 AI 자체가 그 어떤 퍼스널라이즈에 대한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마다 다 다른 AI를 원하고요. 개인마다 다 다른 AI를 원하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이제 AI가 지금 처음은 이제 한 가지 방향으로 가지만 네. 이게 각각 다른 니즈에 맞게 AI의 어떤 칩들도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 AI 수혜 종목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예, 예. 네. 자, 지금 어떻게 보면 AI에 좀 가려져 있어도 이 사실상 D램과 낸드도 저희 이 범용 메모리 시장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최근 스마트폰과 또 PC 교체 수요가 살아나면서 이 반응 조짐이 좀 있는데 하반기 메모리 가격 반등과 또 수요 회복의 강도는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네, 일단 전통적인 PC나 스마트폰 수요는 그렇게 세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지금 관세 영향도 있고 네. 또 소비자들의 수요 위축도 있기 때문에 어떤 신규 어떤 새로운 어떤 네. 어플리케이션이 있지 않으면 네. 아마도 수요에 대한 그 불확실성은 커질 거로 보여집니다. 다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흐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어떤 컴퓨팅 중앙 집권화됐던 컴퓨팅이 지금 분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PC나 스마트폰 쪽에서도 AI 기능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인프런싱 수요가 올라오고 있어서 하반기에 저희가 좀 주목하는 반도체 쪽에서의 수요 변화는 GDDR7 같은 그래픽 디램 이 이제 인프런싱 쪽으로 주로 좀 올라오고요. 그리고 소캠이나 LP캠 같은 LPDR 모바일 디램형 제품들이 AI에 최적화된 메모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수요를 좀 견인할 것 같습니다. 전무님 그 인플루언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가늠은 되거든요. 근데 네.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인프런싱이라는 게 이제 추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동안의 컴퓨터는 트레이닝으로 네.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 네. 트레이닝 어느 정도 된다면 추론 기능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것들이 이제 AI가 맞습니다. 그러면 예. 이제 비용도 좀 더 싸게 할 수 있고 그것들이 네. 이제 더 많은 응용 AI에 대한 응용들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이 대규모 투자 속에서 저희가 AI 열풍도 있긴 하지만 소부장 기업들, 특히나 우리 국내 소부장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전무님 보시기에는 현재 특히나 좀 주목을 해야 될 이런 소부장 분야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특히나 좀 저평가된 기업들도 있긴 하잖아요. 네네. 뭐 일단 저희 한국 소부장 업체들이 사실 이번 AI 흐름에 네. 많이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고 있지 못하고요. 네, 사실 흐름에 좀 올라타지는 맞습니다. 대만에 있는 소부장 업체들이 사실 많이 네.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네. 이유는 이제 엔비디아에 관련된 밸류체인들이 많다 보니까 한국이 상대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좀 소외된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한국 소부장 업체들의 그 주가들이 사실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지만 이제 저희가 좀 보고 있는 부분은 전공정 쪽은 ALD 공정 쪽, 그리고 후공정 쪽은 이제 본딩 쪽 이런 쪽에서 이제 그 수요에 대한 부분이 올라올 거고 거기서 실적의 흐름들이 많이 보고 있어서 전공정은 ALD 그리고 후공정 쪽은 본딩이나 이런 쪽
그리고 검사 장비들 이런 쪽들이 아마 수혜를 좀 받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최근 관세 이슈가 좀 있잖아요. 트럼프 행정부 2기 접어들면서 상호 관세, 반도체 이 수출 규제가 더 강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도 중국도 딥시크 같은 독자 모델을 또 앞세워서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 대체 이제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은 어디쯤에 있어야 될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상당히 궁금해지거든요. 네, 사실 이제 한국 업체들, 네. 한국이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런 테크의 변화에 잘 네. 맞춰왔는데 이번 AI 쪽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네. 좀 일부 소외된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메모리 쪽은 이제 AI 칩 안에 GPU 다음에 옆에 HBM 같은 AI 메모리들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그래도 수혜를 받고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오히려 전 딥시크가 앞으로 AI 대중화가 될 네. 거고요. 이게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사실 그 영향만 되면 사실 충분히 저희가 AI를 또 만들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저희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저는 거기에 수요에 맞게 반도체 쪽에서 더 많은 제품들을 잘 구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다 보여집니다. 지금은 일단 HBM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예능 같은 경우는 LPDDR6라든지 뭐 LPW 이런 같은 AI에 필요한 메모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캐치해서 잘 시장에다가 잘 딜리버리 할 수 있으면 거기서도 저희가 많은 수혜를 받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죠? 맞습니다. 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AI 그 파라미터가 네.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가지 않고요. 지금 보면 되게 익스포넨셜하게 이렇게 지수함수처럼 올라가고 있습니다. 로그가 아니라 지수처럼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 가려면 사실 저희가 더 빨리 기밀하게 접근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느끼기에도 상당히 속도가 빠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자, 우리나라 정부의 이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대한 목소리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전무님 보시기에 이 한국 반도체 산업이 좀 더 한 단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뒤처져 가고 있는데 좀 한 단계 더 뛰어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걸 좀 시급하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는 저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잘하는 거에 더 집중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네네. 잘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메모리 쪽에서 영향력을 좀 더 강화하고 네. 특히 이제 AI 관련된 메모리 영향을 강화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파운드리 쪽까지 저희가 좀 전개할 수 있으면 앞으로 좀 그래도 아직까지 기회가 많다고 좀 보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의 육성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대부분 업체들이 지금 최근에 보면 관세 영향, 그다음에 반도체 영향 때문에 약간 지역화되고 있습니다. 로컬라이제이션이 지금 전개되고 있거든요. 각 대륙마다 반도체 에코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는 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한국도 어떻게 보면 반도체 쪽 소부장 업체들이 그래도 지금 많은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좀 육성해서 더 많은 이제 밸류를 좀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유럽을 또 다녀오셨잖아요. 예, 이 예. 미국과 중국은 사실 알려진 바가 많은데 유럽 쪽에서도 지금 AI 센터 구축이라던가 이런 산업 확장의 소식이 있나 보네요. 뭐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GTC를 또 파리에서 또 네. 했었고요. 그리고 뭐 유럽도 마찬가지로 좀 최근 거기 아이맥이라는 비영리 단체가 있습니다. 네. 거기 반도체 쪽 개발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뭐 이제 EUV 장비들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제 EU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쪽 육성하려는 모습들이 많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AI 열풍이 정말 전 세계라고 맞습니다. 보여지는데요. 네네. 네, 이 과거에 저희가 이제 D램도 그렇고 메모리 중심의 어떤 사이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AI인 건데 과거의 이 슈퍼 사이클과 지금의 슈퍼 사이클 어떤 좀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본질적인 차이는 그동안의 컴퓨터가 순차적 연산을 했습니다. 그게 일단 과거의 흐름이었고요. 지금의 큰 변화는 AI의 데이터는 병렬 연산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주기 때문에 큰 변화는 뭐냐면 반도체에 있는 메모리가 지금 있는 CPU의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게 HBM이고 그리고 HBM의 뜻이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잖아요. 그러니까 밴드위스가 많다는 뜻은 도로에 차선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많은 차선에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메모리가 그 CPU에 가깝게 온 게 가장 큰 흐름이고요. 그것 때문에 커스터머되는 모습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약간 커머디티 약간였던 게 반도체였다면 메모리였다면 앞으로의 흐름은 좀 커스터머되는 그런 트렌드로 많이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시적인 경제도 좋은데 또 종목들도 좀 궁금해하시거든요. 아무래도 많은 정보 속에서 옥석 가리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시점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 반도체 쪽 투자를 하는 투자자분들에게 이 투자 원칙과 또 이런 것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반기에 이 향후 1, 2년 한국 반도체 산업을 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사실 접근하기 이 반도체도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신규 수요가 나왔을 때는 또 이 업사이드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반도체 관련된 회사들 보는 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또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지금 테크 쪽에서의 반도체 네. 쪽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반도체는 앞으로도 계속 매력적인 산업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을 많이 좀 보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그래서 뭐 1.5배 하인사튼 1.5배 언더에서는 많이 접근해서 보시면 좋지 않겠나 보여지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컴퓨터가 집중화됐다고 보여지면 AI가 이게 분산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엣지 AI 쪽 수요에 대한 방향성이 앞으로 나오지 않겠나. 거기에 따른 반도체 수요도 계속 좀 증가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도 이제 반도체를 계속해서 담아가도 괜찮다라고 보시는 거죠? 하반기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관세 영향 그다음에 컨슈머 수요가 좀 약세가 좀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제가 볼 때는 AI에 대한 흐름은 계속 전개됐고 보여지고요. 아무리 관세가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AI 관련된 반도체 쪽에 대한 투자는 계속 집중되고 있어서 반도체 쪽에 대한 투자 접근은 계속 필요하지 않겠나 하게 보여집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정말 유익하고 또 통찰력 있는 얘기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마켓 비하인드 이세철 시티그룹 글로벌 마켓증권 전문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세안의 이 반도체 세액공제 혜택이 35%로 높이는 방안이 담기면서 미 증시에서도 반도체 기술주들 상당히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이 부분 국내 증시와 커플링이 될지도 오늘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마켓나우 1부와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